자, 기초이론과정 11번째 시간 지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진 프린트물 9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9페이지 하단 보시면 제5장 부동산 정책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정책론 관련해서 주요 용어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9번이에요. 79번 보시면 시장의 실패다 소개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실패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있으면 이 같은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기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이 이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장기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어때?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 이 자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이해하세요. 시장의 실패 현상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제 시멘트라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멘트가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100만 포를 생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사회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100만 포지요. 그럼 시멘트를 생산하다가 100만 포를 생산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수요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멘트를 생산한 회사가 하루에 200만 포 이렇게 생산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루에 200만 포를 생산하면 사회적 필요는 얼마입니까? 100만 포지요. 그럼 200만 포를 생산한다면 사회적 필요보다 많이 생산한다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대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니까 100만 포 필요한데 200만 포를 생산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100만 포가 남아돌잖아요. 자원의 낭비가 되겠죠.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렇게 합시다.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멘트를 생산한 회사가 하루에 50만 포를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 물론 100만 포를 생산할 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50만 포만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 경우를 우리가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설비를 놀린 셈이니까 자원의 낭비다. 그럼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 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처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참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규제를 가하겠지요. 그럼 규제를 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수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또 과소 생산되고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회적 필요한 만큼 생산될수록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한다는 겁니다. 좀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면 규제를 가하고 과소 생산이면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수록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79번 내용이에요. 79번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기구 스스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시장의 실패 발생하면 자원의 배분이 어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이처럼 이제 시장에 실패가 났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 이건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좀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는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이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간접 개입 방법 여기에 포함시켜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먼저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직접 개입 방법에서는 공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다라는 건데 흔히 여러분들이 공적 주체는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합시다. 정부다. 당연히 공적 주체가 되겠죠.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적 주체가 되겠죠. 각종 공기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처럼 공기업들이 있더란 이야기. 이 공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부, 지자체, 각종 공기업 이들이 다 어디합니까? 공적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하튼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처음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을 우리가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를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간접 개입 방법은 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한 채로 조세라든지 금융 이를 통해서 경제적 동기를 조성한다.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들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님 얘가 조세라든지 금융 이외에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다음 부담금을 부과하시겠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간접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이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물론 지난 시험도 출제가 되었겠죠.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면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는 어떤 방법입니까?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생각합시다.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렸어요.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이야기. 한국 토지주택공사 일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볼 거 없죠. 공사니까 공적 주체요. 택지를 공급한다. 그럼 결국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일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직접 개입 방법 여기에 해당한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일 통해서 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공공 임대택을 건설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도 뭐 더 이상 볼 거 없죠. 공사니까 공적죄죠. 자, 공급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어디가 됩니까?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일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다 어디 합니까? 조세죠. 조세 일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 이는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최근에 시사적인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LTV다, DTI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또 다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LTV, DTI는 있습니다.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으로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대출로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LTV나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대출 더 적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LTV, DTI 비율은 뭐가 관련있습니까? 바로 금융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좀 금융과 관련되네. 당연히 LTV, DTI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한다. 이는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임대를 보조해 준다. 이는 뭡니까? 보조금. 자, 이와 관련이 되어 있죠. 어디에 해당합니까? 간접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또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방법으로서 정부가 또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어디에 합니까? 자, 부담금 이와 관련되니까 당연히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개입 방법이다. 자, 다음은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도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지정함으로 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용을 규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지구제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직접 개입 방법인지 간접 개입 방법인지 구분해 드렸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를 보시면서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자, 조세나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래서 잘 구분이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뿌리틈을 80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0번 한번 봅시다. 80번 시간 정부나 공기업 등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는 이야기처럼 공적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안정, 주거 복지 증진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뭡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 공급이다. 공공 임대택의 건설 공급이다. 공공 분양택의 건설 공급이다. 모두가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 방법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81번입니다. 81번. 자, 81번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 부분이죠.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자, 조세나 금융들 통한 경제 동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다. 다음 토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이다. 보조금 지급이다. 개발 부담금 부과다.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어때?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방법을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토지 이용 시장 방법 나눠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82번 내용이요. 82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실패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오히려 어때? 정부가 개입 안 하니만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어때? 개입했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서 정부의 실패다라는 건 결국 정부가 정책이 어때?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부의 실패다. 그럼 참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이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히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보세요. 82번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하여 정부의 개입 전보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처럼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이건 무슨 뜻이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바람쓰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 즉 정책을 시행과 상황에 대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걸 뭐라 합니까? 정부의 실패란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3번 봅시다. 83번은 공공재 그리고 84번은 외부 효과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공공재 외부 효과 모두가 어때?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된다. 이 생각하시고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는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이걸 공공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소방 모두가 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로 들 수 있는 예가 공원이에요. 공원. 이외에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대 가로등 모두가 공공재다 생각하시고, 자연 보존이 잘 된 산림이나 명승지 이 같은 경우에도 공공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소비에 여러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는 먼저 소비의 비배제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공공재는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에 있어서 여러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이 아닙니다. 자, 소비에 여러 특성이 있다서 소비에서 여러 특성이 있다서 자,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이다라는 겁니다. 또 소비의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 그래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닌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용어 정의 하나씩 합시다. 먼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라는 건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공공재는요, 소비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특성을 말한다. 자,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공원 내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같이 학습하는 과목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이죠. 이 과목인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끄덕끄덕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다는 건 졸고 있다. 그래서 제 강의하면서 졸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로 공원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원에 안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원에 그래도 어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갈 수 있다. 이처럼 어때?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그래서 우리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말 그대로세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 우리 쉬운 예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 하나가 있는데 이 사과를 어때? 내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뭡니까? 소비에 있어서 경합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내가 아무리 소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어때? 방해치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원 보세요. 내가 공원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공원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특성을 소비의 비경합성이란다는 겁니다. 여튼 자, 공공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측면입니까? 소비 측면이죠.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진절 뭘 합니까? 공공재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왜?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어때?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한테 공원 조성하라 하면 조성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직접 조성하지 않아도 공원만 조성되면 난 어때요?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다.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내가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2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OX, X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참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으로 인해서 무임차 문제를 초래되어 있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의 실패 현상 이걸 어떻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 치안, 소방 이와 같은 예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국방, 치안, 소방 이 같은 경우도 대체로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공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시고 여튼 공공재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문 살펴드립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83번입니다. 83번 봅시다. 자, 공원, 가로등, 상하수 등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넣어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공원이지요.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우리 설명드렸죠?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이로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용어 정리합시다. 소비의 비배제성은 여기서 설명드렸죠. 소비의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지 않는 사람에도 소비에서 어때?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들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결국 내가 소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같이 소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재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비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문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4번 보시면 자, 외부 효과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 쓴다면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우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야. 손해를 끼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으로 통했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건 외부 효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데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정합시다. 자, 시장을 통합니까? 통하지 않는 겁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의도한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바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겠는데, 자, 보세요.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잖아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이야기, 좋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가려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다. 자, 다른 말로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계절 봅시다. 자,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때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외적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걸 가려서 우리 뭐랄 것인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걸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가 없는 손해를 보면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 수 있겠죠. 이걸 어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부동산 시장 예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또는 주택시장이 있다. 좋습니다. 주거지역인데 나도 여기에 이제 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의 쾌적성은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쾌적성은 주거지로서 큰 유용성 중에 하나예요. 사실 주거지의 유용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쾌적해진다, 쾌적성. 생활이 편리한다, 편리성. 주거지의 유용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쾌적성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편리성. 쾌적성, 편리성. 이들이 향상이 되면 당연히 주거지로서 유용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 집의 가치도 어떻습니까? 이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생태공원 조성자는 뭡니까? 바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다. 그리고 주거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나는 뭡니까? 바로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생태공원 조성자는 내 집값 올려줄 목적으로 생태공원 조성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결국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도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내 집값이 2천만 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천만 원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간 2천만 원 이걸 생태공원 조성자에 갖다 줍니까? 미쳤어요? 갖다 주게?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만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요. 이때 집값이 2천만 원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오른 만큼 생태공원 조성자에게 갖다 준다면 나는 외적인 면에서 긍정적을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다. 따라서 이는 외부 효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주고 있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사례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분을 우리 시험에서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또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생태공원이에요. 이걸 살짝 말을 바꿔서 녹지공원이다 또는 공원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최근에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자, 주거적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했다. 자, 이는 정의 외부 효과일까요? 부의 외부 효과일까요? 자, 보세요.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상승했지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가지고 제3자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는 뭐가 됩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돼서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제3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정의 외부 효과.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 이때는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 갑시다. 그럼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죠. 참 대가를 받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생태공원 조성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따라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탄다. 그럼 이래서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겠죠.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개입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하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만큼 생태원이 조성될수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원 조성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겠고 비과세다 이처럼 세상 혜택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부는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봅시다. 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역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에 나도 집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섭니다. 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의 쾌적성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쾌적성이 안 좋기 때문에 주거질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집의 가치도 내 집 가치도 떨어진다. 그래서 집값 2천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 시멘트 공장은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죠. 주체. 다음은 주거지역의 집은 나는 뭡니까?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내 집값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멘트를 생산할까요? 아니겠지요. 그럼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처럼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 자, 만약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집값 2천만 원 떨어져서 2천만 원 보상해주면 제3자 입장에서는 외적인 요소 부정적을 받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외벽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이처럼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일단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죠? 일단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 참 대가 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가장 많은 예로 나왔지만 또 이제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죠. 자, 이제 석탄 공장이 있습니다. 석탄 공장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여기서 주거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파트를 가진 내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어디 합니까? 부의 외벽과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면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자, 이는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란다. 자, 대가 없는 손해를 봅니다. 그럼 외적에서 부정적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사례 봅시다. 이 사례 보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생산해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환경 오염물질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때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죠. 그래서 시멘트를 몽땅 생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평보다 생산이 더 많아지겠죠. 그때는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부 불경제를, 즉 부의 외벽과를 약신 재화 생산을 사적 시간에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해야 되겠고, 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할수록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지요. 규제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규제를 가한다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겠고, 다음 중과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토지의 이용을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정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규제할 것인가? 자, 무엇 때문에 지역지구제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주거적 근처에는 시멘트 통장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행위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외벽화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를 가고 어울리는 토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뭐 지역지구제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벽화를 제거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외벽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자, 다시 봅시다. 외벽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의 외벽화, 즉 외부 경제라는 거, 다음 부의 외벽화, 외부 불경제다.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아차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정의 외벽화는 대가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 왜냐해서 긍정적을 받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성인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보세요. 정의 외벽화 이 자체도 어떻습니까?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부의 외벽화 이 자체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외벽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정의 외벽화, 부의 외벽화 두 가지인데 둘 모두 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외벽화 이 자체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참 외벽화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외벽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프린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자, 외벽화는 어떤 경제도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거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예도 있죠. 의도하지 않은 두 가지 조건이었죠.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벽화를 할 수가 없더라. 의도한 결과라면 외벽화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여서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뒷짐은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주면서도 혜택, 손해를 가져주면서도 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런 외벽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외부 경제, 정의 외벽화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벽화다. 외벽화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둘 모두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번 공공재 설명드렸고 84번 외벽화 설명을 드렸어요. 공공재 외벽화 모두가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5번입니다. 85번은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했죠. 이걸 줄여서 저희들이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역지구제 무엇 때문에 시행이 되었을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의 정책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근처에 시멘트 통장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외벽화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울리는 토종 할수록 유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요. 물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이 법률의 근거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런 용 들어보셨잖아요. 이 것들이 모두 어때? 용도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지정함으로써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봅시다. 85번입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제도는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 여기에 근거 시행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따른 뭡니까? 부의 외벽과죠.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뭡니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높인다. 자,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용도 지역이다. 여기에 대한 자, 용어를 넣어드렸습니다. 넣었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먼저 토지는요. 토지는 부중성이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여서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한정된 자원을 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는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요.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필지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자, 이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인데, 이 필지가 예를 들어서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용도에 지정된 이 토지의 중심 상업지역 또 지정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이걸 지정했을 때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나와 있죠. 그럼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의 필지가 있다. 또는 뭐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용도적 지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용도적 간에는 중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제한 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 지역이다. 여기든 용어도 살펴드렸습니다. 여하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지정한다. 그래서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다 생각하시고, 용도 지역, 지구제를 줄여서 지역주의 표현했죠. 이는 토지 이용제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6번 봅시다. 86번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질문 한번 보세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개발력성, 보존적성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의 토양이라든지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된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도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죠. 자, 이런 지문이에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수단이 된 건 바로 뭡니까? 토지 적성평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간단히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용도지역, 이분도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어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다 생각하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7번으로 넘어갑니다. 87번 보시면 개발릭 환수에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먼저 우리가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이제 자, 여기에 자, 이와 같은 자,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이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토지를 택지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는 건데, 누가 바로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땅을 택지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사는 공적주체죠. 공적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영개발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배우겠지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면 이 사례는 뭡니까? 택지의 공영개발이다. 표현을 쓰겠지요. 그럼 이것은 공영개발은 정부가 토지의 개발은 직접 개입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택지로 개발해서 이 개발된 택지를 공사가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킬 수 있다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개발은 자, 토지시장 개발은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해서는 원 토지서부터 이 땅을 사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대를 했는데 여기에 조그만 땅 가지고 있으면서 알밖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보세요. 이제 공적체가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공익을 위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알바께서는 공익을 줘야 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과감하게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 토지를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를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원토지 소유부터 사들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따라서 수용 방식 이 자체도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서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인근에 어떻습니까? 지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멀리 떨어진 이 땅의 지가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가가 상승하는 이 지역의 땅을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죠. 그래서 투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더라. 이러면서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적체가 이처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얘를 해결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다는 얘기. 물론 정상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는 뭐라 말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물 개발 이익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면 토지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되면 결국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처럼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오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릭 환수다 생각하시고 우리에선 개발릭 환수한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보이는데 개발릭 환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뭘 것인가? 바로 어떤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다. 그럼 참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가 토지의 개발은 간접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저희들이 이야기 드렸어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들은 다 됩니까? 간접 개입 방법이다. 얘들죠. 그래서 개발 부담 부과는 간접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릭 환수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려서 자 보세요. 공영 개발, 수용 방식, 개발 부담 부과 다 이야기했죠. 공영 개발이나 수용 방식은 어때? 정부가 부동산 개발은 직접 개입 방법이 되겠고 개발 부담 부과다. 이는 어떻습니까? 간접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87번이에요. 자, 개발릭 환수들은 개발릭 환수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자 상승을 초과하여 자 정상지가 상승으로 초과한다 그랬어요.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에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걸 어때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개발 이익을 어때 국가가 환수한 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에 기하며 우리 설명드렸죠.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에 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효율성,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제고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88번 하나 더 설명드립니다. 88번은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도 현재 우리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 되겠는데 이는 토지 비축 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은행제도는 자 공제처가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축해 놓다가 필요해서 비축된 토지를 어때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다 그랬어요. 지금 대량으로 매입한다. 매입하니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수요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렸다는 이때는 뭐가 됩니까? 공급자가 된다. 결국 토지은행제도 이도 공적체가 자 토지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적을 수행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이 제도 어떻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개발은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것인가? 사실 토지는 어때? 물리로 양을 늘릴 수 없다 그랬어요. 한정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일시로 수요가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가 어때? 뛰겠죠. 그럼 이때 비트된 토지를 풀어버리다는 이야기야. 풀어서 어때?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 결국 토지시장에 이제 안정에 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공공용지를 자 적시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야. 비트된 토지를 풀어버리면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토지은행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이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지가 안정, 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거죠. 또한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으로서 공사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지문 한번 살펴드립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 표현하는 거죠. 자, 정부 등이
특히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 이처럼 자 토지시장의 안정과 이제 공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죠. 공적 개입 수단이다. 어떤 직접적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그랬지요.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법적 근거는 사실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질문 잡으세요.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이다. 비축 이 말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추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법적 근거는 이제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정책 수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지역 지구제도 이야기 드렸죠. 자, 이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토지 적성평가제도 이야기 드렸고, 다음 개발릭 환수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개발릭 환수도 이야기 드리면서 공영 개발 수용 방식은 직접 개입 방법이 되겠고, 개발릭 환수는 가장 대표 모범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간접 개입 방법이 된다 이야기 드렸죠. 다음 토지은행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는 직접적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튼 지역 지구제도, 개발릭 환수제도, 토지은행제도 이 같은 토지 정책 수단이 모두가 어때?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다.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 88번 여기까지 여러분께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9번부터 계속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